네, 상상학과 대안 5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제가 올렸던 게 이 영상물을 올렸는데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이른바 지적재산권과 뭐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제가 전하고자 싶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전하려고 영상물을 그랬던 거지, 실은 뭐 얘기를 대체도 무난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진도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얘기했던 건 우리 상상력의 여러 가지 면모를 훑어봤을 때, 그러나 그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지향하고 누구나 다 바라는 행복한 삶의 상상력과 맞닿아 있다는 걸,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흔히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모든 것을 이제 그러리라고 뭐 추정하고 또 익숙한 것을 익숙한 대로만 바라보는 그런 상투적인 그 시선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봐서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따로따로 생각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으로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간 사이의 관계란 것도 차이와 관계와 공감의 핵심 의도로 삼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에 걸맞는 그 사례로서의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TV에서 나와 있던 드라마라든지 그런 영상을 도입했던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얘기로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란 게 흔히들 뭐 남녀 차이의 뭐 생리적인 현상의 차이나 뭐 하지만 인간 내면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드라마에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드라마 예를 들자면 남자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흔히 많이 알 겁니다. 우뇌와 자뇌의 뭐 차이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있고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 해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그리고 순차적 시간, 숫자랄까요? 예. 그리고 여자는 문제 해결보다는 공감이라 그럴까? 그 사람의 처한 전체 그림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런 차이를 TV에 나왔던 뭐 응답하라 뭐 몇 년인가요? 그 드라마에 한 재밌는 단락이 있어서 그걸 제가 이제 잠시 빌어다가 일반 강의 때는 쓰고 했는데, 예, 이걸 이제 여기다 올리고 하니까 아마 안 됐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나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합시다. 남녀 여자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도 알 겁니다. 네, 근데 남자들은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대요. 이른바 독도법이라 그럴까요? 타지에 갔을 때 한두 번만 가도 거기가 여기보다 위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파악을 빨리 한답니다만은 여자들은 그런 능력이 좀 뒤떨어지지만 대신 그 전체를 파악하고 소요되는 시간도 파악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훨씬 뛰어나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임무를 부여하는데, 미션을 부여하는데 꼬마 애들부터 어른까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컨대 이럴까요? 우리 아파트 집이라면은 들어가서 세탁기 뭐 가변 세탁물을 돌려서 널고 다 빨아서 널고, 그 다음 그 사이에 뭐 밥을 몇 인분을 앉혀서 전기밥솥 해서 하고 뭐 또 어쩌고 이런 집안일을 몇 가지를 1, 2, 3, 4, 5 해서 주면은 남자애들은 꼬마부터 어른들까지가 1부터 해놓고 1 끝나면 또 2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여학생들, 여자애들은, 꼬마애들도 가만히 있자. 세탁기 돌리는데 시간이 대충 5분 걸리겠다. 그러면 그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짧게 할까 그 사이사이 하고 그 다음에 함으로써 그 총 전체 걸리는 시간은 엄청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빨리 끝낸다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은 남학생들 여러분들은 얼핏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단 일이 부딪히면은 소요되는 시간을 파악하기보다는 뭐
문제 해결을 한다고 해가지고 1부터 하고 2 하고 3, 4 하다 보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래서 비능률적인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남자 공통적으로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남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차별하는 순간 이른바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차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앙드레 메르켈이라고 독일 총리,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3선, 연거푸 3선까지 하고 또 4선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그 최초의 여성, 독일의 여성 총리로서 당선되고, 그 다음에 연거푸 3선, 4선까지 계속해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과 나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 인정이란 말은,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은, 상대도 나랑, 내가 볼 때 저 상대 입장보다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저 상대, 나는 다르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도 나를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의 그 주의나 주장이나 생각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처럼 저 상대도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겠구나. 그렇다면 나 또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이나 저 사람도 부정을 보겠다. 저 사람 저런 허점이 있는 것처럼 나 또한 저 사람에는 허점이 보이겠다. 똑같이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은, 나 또한 저 사람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저 사람 보는 것처럼, 상대를 보는 것처럼 상대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저 상대는 자신을 완전히 스스로는 뭐라고 할까요? 아무런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오류가 있는데 나 또한 그렇지 않을까? 마치 거울 보는 것처럼,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그 시점의 변화랄까요? 그런 게 가능해지겠죠. 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처음에는 그 자기 기독교 민주당입니까? 그 당의 그 당론 자체가 그랬답니다. 독일에서도 대부분 나라 그러듯이 원자력 발전, 원전, 핵 발전을 그 당론으로 정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수많은 그 당이 집권했을 때에, 기민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인당인가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 이럴 겁니다. 예. 기민당에서 집권했을 때 수많은 그 핵발전소를 짓고 또 발전 지을 계획도 세우고 했답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집권하고 있는 당시에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11년? 예. 후쿠시마, 예. 원전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로부터 며칠간 장고에 들어갔다가 일거에, 그걸 수정했습니다. 원전 발전 계획을. 지금 지어서 돌아가고 있는 원전은 그것도 알지만, 향후에 다시 이제 신축하겠다, 짓겠다고 했던 원전 계획은 100지로 돌린다. 그리고, 향후는 계속 수십 년 거쳐가지고 원전을 차차 없애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예, 노선을, 큰 이제 당론 자체겠죠,를, 변화시킵니다. 바꿉니다. 그랬던 용기라 그럴까요? 어제까지 이래 동으로 가다가 하루아침에 서쪽으로 간다는 게 어떻게 비친다는 건 다 알고 있겠지만, 예,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선되었을 때 그랬답니다. 상대당, 그러니까 야당일까요? 야당이 정부에서 쓰고 있던 정책 중에서 좋은 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다투는 우리나라처럼 뭐 양당 체제에서 저쪽 당, 상대당의 좋은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참 좋은 정책 해왔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 3선 됐을 때는 상대당의 국회의원들입니까? 를 대거 채용해가지고 주요 장관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에서 자기 야당 쪽, 상대당을 찍었던 게 27%인가 나왔다는데, 그
상대당의 그 정책 공약 중에서도 자기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건 다 그대로 채용합니다. 밀고 나갑니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가령 자기를 찍은 사람이 40%고 상대 후보를 찍은 사람이 전 국민 중에서 뭐 30%라면 그 30%가 소외되지 않는 거죠. 메르켈이 그 총리가 되었지만 메르켈이 아닌 다른 그 야당 대표가 찍었던 국민들 30%도 나도 메르켈 정권 하에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걸 심어줄 수도 있었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진정하게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종의 유연한 태도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바로 메르켈 총리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동영상에 들어있던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른바 강대국의 비결 같은 이치입니다. 차이를 인정한 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집단과 저 집단이 적으로 싸우지만 저 집단도 결국 우리의 포용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집단만이 능히 오래가고 번영하고 평화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로서 로마와 스파르타를 비교한 겁니다. 세계 인류 역사에서 한 국호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명이죠. 국호와 국명을 가지고 500년을 간 나라가 그렇게 흔치 않답니다. 않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를 보자면 아주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죠. 뭐 유럽 강대국이라 그럴까. 이른바 선진국을 보세요. 그 땅에서 여러 계속적으로 사람은 살아왔을 같겠지만 유럽 대륙에서도 그러나 지금의 미국 대륙에도 사람은 살아왔지만 지금의 나라 이름 뭐 잉글랜드 혹은 뭐 도이칠란드 프랑스 란 이름으로는 아니었죠. 아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란 이름은 아니었죠. 북미 대륙은 그전에는 오랫동안 이른바 흔히들 인디안이라 부르는 인디안이라는 이름도 유럽인들이 가서 이렇게 붙인 거죠. 거기가 인도인 줄 알고 가다가 그래서 인디안이란 말이 생겨난 듯이 그런 것처럼 미국이란 이름으로 있으면서 있은 지는 300년이 안 되죠. 300년 정도 됩니까? 예. 프랑스란 이름으로 지금의 정체를 유지한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400년 될까요? 300년? 네. 국호를 프랑스의 왕. 예전에 전설처럼 내려오다가 제대로 왕권 국가가 된 건 17세기. 그러니까 1600년 한 400년? 네. 그 정도겠죠. 그 외에는 숱한 다른 공국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치면 사만시대의 마한 변한 진한 하는 것처럼 아니면 조그만 공국 그런 말로 있다가 지금과 같은 이제 절대 왕권 국가라고 된 건 얼마 되지도 않고 그건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으면 더 그렇죠. 조그만 나라라고 하긴 그런 그런 식으로 있다가 지금의 이름으로 있던 건 200년 3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천년을 갔다는 거죠. 고대 로마. BC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래서, 강대국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을까를 학자들이 비교를 해본 결과 큰 차이가, 자기 한 집단과 일치하는 동일한 사람들만, 자기 집단 구성원 인정하는, 나라, 국가와 다르지만 그 당시는 다민족이고 외지인이고 하지만 어떠한 조건만 갖추면은 자국민으로 인정해주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런 나라와의 차이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보다 먼저 번성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 아테네나 스파르타
비해서 그보다 후에 예, 나라가 만들어졌던 로마의 큰 차이가 그거를 칠한 거죠. 예. 스파르타와 아테네에서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어떤가 하면 자 우리 회원 무슨 회라고 동아리라고 할까요? 동원이다 집단이다 인간 구성원들이 있으면 우리들의 본 원래 이 집단을 만들었던 원래 취지대로 일치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이런 조건을 갖춘 그야말로 모든 걸 완벽하게 우리랑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들만을 다음 회원으로 예,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가령 뭐 집안이라면 뭐 김해 김씨의 피를 타야만 된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게 혈연이라면 지연이라면 울산과 울주군 S 출신자만 우리 회원이 된다든지 기타 등등 아니면 학교 동창회 같으면 뭐랍니까?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우리 회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이른바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그 회원으로 되는 그런 것이 당연하게 아테네 스파르타 그랬습니다. 그게 국가라 해보면 국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아테네 혹은 스파르타의 시민일 때만 아테네나 스파르타의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도 유사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을 뭐라 그럽니까? 순혈주의, 순혈통주의죠. 부모 모두 다가 한국인일 때야만 그 자식에게도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예. 우리는 뭐, 혈통 따지죠. 스파르타, 아테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아테네의 민주정이 꽃필 때 아테네의 뭐 민주정씨 아버지라 불렀던 페르클레스의 아들이 아테네 시민이 못 됐답니다. 왜? 첫째 부인이 죽고 사별하고 난 뒤에 둘째 부인에서 난 아들이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아테네인이 아니었대요. 일종의 외국인이겠죠.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아들은 절대 아버지는 누구나 아는 아테네 민주정의 아버지인 페르클레스인데 아들이 아테네 시민권을 못 얻는 사태가 나는 거죠. 스파르타는 더 했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가 스파르타 시민일 때만 그 자녀에게 스파르타 시민권을 준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백 년 지난 동안에 시민권이 줄어듭니다. 스파르타 막강한 용맹을 자랑하는 군대가 있었고 하지만 흔히 말하는 N이랍니까? number 그 회원 숫자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한 단체라 할까 집단은 결국은 공멸하고 마는 것이겠죠. 그에 비해서 로마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뭐라 그럴까 로마에 여러분 아실지 몰라도 로마의 황제들이 쭉 많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의 절대 소수가 많은 수의 그 황제들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원래 로마는 뭐 이태리 반도의 티베르 강가에 있던 언덕에 있는 조그만 하나의 뭐라 그럴까 집단이었죠. 부족이랄까요. 그게 점차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부족을 뭐랄까 합병하고 점령하고 해가지고 로마로 편입해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태리 반도 전체를 다 로마에 다 그 로마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집단으로 다 형성한 거죠. 근데 그 시절에 그랬답니다. 이 로마가 옆에 있는 나라를 했다 하고 나면은 처음은 이제 적대국으로 싸우겠죠. 전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로마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되면 로마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로마에도 노예가 있을 텐데 노예들에도 노예 어떤 조건이 되면은 노예의 자녀들도 로마 시민, 노예는 그 다음 때까지는 뭐 하고는 뭐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로마가 인근의
국가라기보다는 인근 그 부족 집단을 점령하고 로마에 편입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간 유예기간이 있든지 어떤 조건을 갖추고 로마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 특히 이제 군대로서 회계관 공이 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참 그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쪽에 지금의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이제 스페인 돌아서 저기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내려왔을 때 로마가 계속 연전연패를 당할 때에도 로마가 그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로마는 그 인근에 로마에 포섭된 다른 나라 그 다른 부족들은 로마를 진짜 자기 그 진정한 조국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인정을 해줬으니까요. 로마가 똑같은 시민권을 부여하고 그 당시에 총사령관이 된 사람도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점령당했던 피점령지의 출신인 사람이 한 10년, 20년 만에 로마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그런 전쟁을, 에서 이제 로마를 대표한 군사 권력을 지어준 거죠. 그만큼 로마라는 그 제국은, 원래 있던 자기 로마 그 티베르 강가에 출발한 그래서 많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문호를 열고 상대 혹은 인근 한순간은 처음에는 이제 서로 이제 적국으로서 전쟁도 벌이고 했죠. 그랬던 사람들에서 불과 10년, 20년 지나면 바로 그 사람이 로마를 대표하는 황제까지도 되고, 이 아까 했습니까? 로마의 숱한 황제들 중에 절대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 출신이 아닌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로마가 인이 아니다는 말은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로마와 그 당시에 로마가 그렇게 로마로 기촉된 원래 출신은 다 부족이겠지만 다 원래 자기 출신이었던 부족을 고려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로마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천년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보자, 제가 그런 걸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예,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기대 한번 들어보세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그러면 성을 쌓는다는 것은 나와 남, 우리 성 안과 성 밖을 이제 단절시키는 것이겠죠. 물론 군사적으로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긴 쌓겠죠. 예, 성벽만 쌓는 데만 주력해가지고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고 상대 이웃 나라와 완전히 단절을 하는 나라들은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 말은 유명한 알려져 있기로는 징기스칸의 말이랍니다. 기다마 새겨볼 만한 일일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한 집단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여러분 우리 한 개인들도 내가 내 세계만 구축하고 나와 같은 것만 나와 일치하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다르면 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집단이 있다면 지금 당장은 어쩌면 뭐라 그럴까요? 보기에 따라서 순혈주의처럼 깨끗하고 보기에 따라서 맑은 물이고 뭐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긴 스케일로 보자면 고사 내지는 소멸에 기대겠죠. 집단적일 때 그죠? 그런 얘기가 이제 차이를 강조하면서 제가 참조했던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영상물은 그 EBS에서 나와 있던 건 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한 그 개체만 바라보고 뭐라 그럴까 좁은 시각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으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하고 무엇이 좋은가 얘기했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실제 사례로서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떤 국립공원에 1920년대인가요? 뭐인가 무슨 회색 늑대인가가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국립공원이 황폐가 됐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회색 늑대들 때문에 그렇구나 해가지고 대량 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 회색 늑대들을 완전히 소탕을 했대요. 십몇만인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숫자를 완전히 소탕해버렸대요. 한 개체군을.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백해무익한 회색 늑대를 완전히 없앴으니까 이제 국립공원이 이제 제대로 잘 되겠다 했는데 웬걸?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숲 자체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들부터 이제 학자들이 모이고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해보는 결과 회색 늑대가 있음으로써 유지되던 생태계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문제니까 늑대가 없어지니까 회색 늑대의 먹이가 되던 부쩍 늘어납니다. 그게 뭐 코요테인가 뭔가. 코요테가 많아지니까 코요테들이 닥치는 대로 옆에 있는 온갖 그 식물들을 다 쪼아 먹습니까? 갈아먹고. 그러니까 나라가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놈이 코요테인가 많아지니까 들쥐들이 없어졌다 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들쥐를 잡아먹는 독수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연관돼 가지고 원래 있던 숲의 모양이 아니라 개체 수들도 엄청 축소되고 식물군이나 동물군에서 완전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다른 어떤 여느 국립공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얼씬스럽다 할까요? 뭔가 부자연한 그런 게 되면 황폐한 거죠. 흔히 말할 때 우리 숲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체들이 골고루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취하고 있을 때. 근데 호랑이는 뭘 잡아먹고 그 개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하듯이 코요테 같은 이런 일종의 무슨 동물이라 뭐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풀을 먹곤 하지만 나뭇잎을 따먹고 풀을 먹고 하지만 그러면 동시에 주변을 훑어본답니다. 살펴본답니다. 자기에게 천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가 될까요? 늑대라든지 아니면 산돼지 항상 조심하면서 그런 초식 동물들은 근데 그렇게 조심하면서 풀을 먹고 있기 때문에 풀이나 나무들이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일정 정도를. 그런데 자기를 해치는 바로 위에 상위에 천적이 없어진다. 완전 그러면 나뭇잎이나 풀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 생태계 자체가 균형을 못 취하게 된다는 거죠. 원리는 어쩌면 간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어서 70년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몇 메다 이하 밑으로 되는 나무들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전에 있던 키가 컸던 나무들만 계속 남아있는 거죠. 숲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상한 거죠. 이끼도 있고 10cm도 있고 1m도 있고 1.5, 2m, 3m 골고루 쭉 퍼져내 있어야 되는데 숲 나무만 하더라도 밑에 건 하나도 없고 서 있는 건 7m, 9m 큰 나무로 서 있고 그런 숲이라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 타고 있는 동물들 또한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숲이 숲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 숲속에 있는 물에도 뭐라 그럴까요? 물고기들도 영 개체수가 줄고 종류도 줄고 생태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70년 지난 다음, 70 며칠 뒤에 다시 회색 늑대를, 사서 포획해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번식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70년 말에 숲이 다시 돌아왔어요. 건강하게. 예. 이 이야기가 여러 번 이론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좁은 시각으로 요것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고 보는 단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해주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이 개체는 아주 백해무익해요. 회색 늑대. 그러면 없애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르막길 내리막길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쁜 것 없애면 좋은 것만 남는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이론적인 시각,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할 때 우리들은 제대로 된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 자체가 큰 그림에서 큰 스케일로 전체를 바라보는 이론적인 시각에 가까운 것 아닐까. 그래서 관계를 강조했던 겁니다. 세 번째 영상은 그냥 드라마 TV 연속극 중에 하나였죠. 볼락다에서 내가 저 상대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이나 이해하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으로 잘 해결된다 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예, 넘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건 아까 얘기했듯이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여기서 끼워 넣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상상력 했을 때 상투성을 없애야 되고 고정관념, 상상력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처점에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한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걸 이제 제가 거론하면서 우리가 상상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이 발휘됐을 때 우리 삶은 훨씬 달라질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라는 얘기로서 했던 겁니다. 그 예로서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도 같이 해줘. 차이를 있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넘어갔던 이야기인데 공감, 또 관계, 똑같은 이론적인 입장을 또 들여다보기 위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또 우리가 또한 얼마나 또 고정관념에 빠져서 너무나 획일화된 그야말로 스테레오타입에 빠지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재미있는 하는 사안으로서 실제 했던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어떤 답안지 아니 어떤 문제겠죠. 문제가 있고 문제의 답안. 실제 시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 여러분 보다시피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cm 기압계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빌딩입니다. 3일 빌딩, 63 빌딩이라 할까요? 울산 같으면 어디입니까? 네. 울산시청 빌딩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답니다. 언제? 덴마크 대학의 물리 시험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때 출제자의 기대했던 의도 정답은 기압 차이를, 아까 기압계라고 했는데 서류에 하면 기압계란 말도 있고 온도계란 말도 있고 있는데요. 기압계라고 합시다. 기압 차이를 이용하여 빌딩 높이를 구한다. 예. 지표면하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공기 농도가 옅어지니까. 공기의 압이 기압이라고 부를 테니까. 그럼 높은 산에 갔을 때는 왜 여러분들 혹시 1000m, 2000m 올라가서 바나를 가지고 밥을 하다 보면은 밥이 잘 안 됩니다. 왜? 빨리 끓어가지고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어야 되는데 100도 되기 전에 100도라는 게 또 기압이 누르는 거 하고 물이 끓는 거 하고 맞았을 때가 우리 지표면에 100도쯤 되는데 그 전에 끓기 때문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빨리 기화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밥이 설익고 된다죠.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공기가 옅어지는 거죠. 내려올수록 기압이 높아지니까 뭐랄까 공기가 단단해진다 할까? 위로 가면 느슨해져 가지고 흩어지겠죠. 구름처럼
흩어지고 내려오면 단단하게 모이는 것이겠고. 그게 바로 기압입니다. 그러니까 기압 차이를 보면은 이게 1기압이고 그러면 기압에 뭐 있을 겁니다. 500m마다 뭐 기압이 얼마가 떨어진다. 뭐 비율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대했던 정답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알아보니까 99년에 1999년 서울대학에서 본고사 지필 시험은 없지만 면접 볼 때 간단하게 보는 문제로서 냈답니다. 이 문제를 아까 했던 이 문제처럼 여기 10cm짜리의 기압계가 혹은 온도계가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눈앞에 보이는 저쪽에 서울대학교 메토간 건물의 빌딩 저 높이를 구해봐라. 어떻게 구할 거냐 이런 식이 있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이렇게 답을 했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문제 접하면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가? 부터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예, 그럴지 모르죠. 아마 시험 범위가 아마 기압과의 높이와 기압의 관계 이런 단어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등학교처럼 대학에서도 뭐 대학이라도 좋고 이게 고등학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대학인지 고등학교 중요한 게 이 문제 자체입니다. 자, 근데 한 학생의 답안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했답니다. 근데 한 학생은 이랬답니다. 답이 많아요. 기압기에다가 줄을 묶은 다음에 빌딩 옥상에 가서 던져서 줄의 길이를 잰다. 어떻습니까? 기압기를 이용해서 이 줄의 길이가 바로 빌딩의 높이겠죠? 빌딩 옥상에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기압기를 이용해서 줄의 길이를 재면 그게 바로 빌딩의 높이죠. 건물의 높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 기압기를 떨어뜨린답니다. 옥상에 가서 그죠? 그 다음에 시계를 보고 잽니다. 낙하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 낙하 거리의 뭐 2분의 1의 중력과 속도 이거는 위에서 떨어진다는 거 걸리는 시간하고 역으로 이렇게 좀 나오겠죠.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거 그릴이 H입니까? L입니까? 자, 사실 모르겠다만은 2분의 1 G 뭐 시간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 외에도 엄청 한 학생의 답안지인데 이게 한 학생의 답안지 대부분은 아까 말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답을 썼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은 빼빼하게 써 있는데 이렇게 있고 또 있습니다. 답이 그냥 잰다. 뭐라 그럴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10cm니까 그걸 잘하고 생각하시고 사다리를 타든 줄을 타든 해가지고 재 올라갑니다.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뭐 5시간이 걸리든 방법은 맞잖아요. 또 다음은 옥상에서 줄에 매단 후에 좌우로 흔든답니다. 진동 주기를 통하면 길을 구할 수 있답니다. 진동 주기. 예. 물리라도 나올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날, 즉 해가 있을 때, 그 빌딩 옆에 내려와가지고 빌딩의 그림자 옆에다가 자기 기압기를 세웁니다. 그럼 기압기에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10cm짜리인데 그림자가 5cm라면 옆에 있는 빌딩의 그림자 길이 재봅시다. 그림자가 뭐랄까 100m라면 높이는 200m 되겠죠. 삼각 비율 똑같을 테니까. 예.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이런 답이 있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압계를 들고 그 건물 관리인에게 가서 선물로 주고 설계도를 넣는다. 혹은 물어본다. 높이가 얼마입니까? 이래 놓고 그 학생의 답은 마지막 답이 제일 좋은 답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물리입니까? 라고 할 친구 있을 겁니다.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뭐 어쩌고. 자, 묻겠습니다. 물리다, 시험 범위다는 누가 정했나요? 우리가 앞에 했던 기억납니까? 무지개 할 때. 자연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 인간만 그것을 끊어가지고 구획을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수학이고 이거는 화학이고 이거는 생물이고 그런데 화학, 생물 그거는 편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구분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때는 그 모든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거 아닐까요? 근데 빌딩 높이라는 게 실제 목표라면 기압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아까 말한 하나의 방법만 있다고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생각에 글쎄요, 그것이 뭐 아주 좁혀가지고 물리랄까 과학 1단원의 1시험에서만 답을 구하라 라고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편의상 전체 물리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를 하기만 하니까 그 편의상 과정으로서 끊어서 이번에는 뭐 기압과 높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다음 끊어서는 뭐와 뭐 공부하고 물속에서의 뭐 수압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마치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네. 예. 어떤 사람이 그럼 이렇게 답을 했을까? 예. 19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닐스 보어라는 공계 학생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이겠죠. 당시에 뭡니까? 예, 아인슈타인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쌍벽을 이루었던 학자랍니다. 아인슈타인도 노벨상을 수상하죠. 닐스 보어. 예, 덴마크의 닐스 보어. 이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안은 뭐가 될까요? 물론 처음에 대부분 그 교수가 의도했던 답대로 그렇게 하겠죠. 시험 범위 찾고, 뭐라 합니까? 예, 시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했던 말만 쫓아간다면 딱 고지고대로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노벨상이 나오기 힘들겠죠. 이런 답을 쓸 줄 아는 친구, 건물 관리인에게 주고 물어본다. 계약기를 이용해서 건물 높이를 알았다. 이런 발상. 이 말로 그야말로 판에 박힌 듯한 혹은 그 좁은 시각이랄까 범위랄까 이런 걸 뛰어넘는 궁극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즉 무지개 색깔 할 때처럼 천인무봉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끊어서 구역 짓고 봉제선을 뭐 입혀서 뭡니까 이제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궁극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이랄까 그런 태도가 상상력이 뛰어난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닐스 보아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이런 그림 많이 보았죠. 근데 전람회에 전시된 한 화가의 그림인데요. 전시회에 나왔는데 그림에 밑에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 그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스시 내빠진 삐입니다. 네, 불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입니다. 이게 뭡니까? 담배 피우는 파이프죠. 근데 밑에다가는 스시 내빠진 삐입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예, 1920몇 년대인가요? 벨기에의 화가 그네 마그리트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 전시해 내놓고 아주 선풍적인 뭐랄까요 주목을 받았습니다. 뭘 말할까?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뭐 그림 제목 밑에도 아니고 아예 그림 안에다가 이것은 파이퍼가 아닙니다. 꽃을 그리고 이건 꽃이 아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이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이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우리 강의 막바지점에 가면 나와야 될 어쩌면 우리말로 생각의 탄생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저 제목은 스파크 오브 지니어스입니까? 천재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멋진 아이디어라든지 천재적인 생각은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동서고금의 그야말로 뭐라고 말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의 생각했던 유형들, 방법들을 쭉 조사해 봤어 가지고 13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오는 디멘셔널 싱킹의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파이프입니까 아닙니까? 자, 파이프를 그렸죠. 파이프를 그렸다는 것하고 파이프이다 하고 같습니까? 어때요? 예, 파이프는 아니죠. 파이프 그림이죠. 아닐까? 예. 예, 뒤에 디멘셔널 띵킹, 차원적 사고에서 다시 한번 또 재론되겠습니다만은 어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굳어 있던 생각에 큰 신선한 바람을 부는다고 생각해서 잠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걸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우리들은 모든 물건의 그 가치가 그 물건의 그 가격으로 숫자로 된 가격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많고요. 예, 이건 좀 이따가 할까요? 시간이 좀 쉬었다가 다음 파일로 하든지 좀 쉬었다 해볼게요. 네, 예. 이번 강의도 여기서 좀 꺼내야겠습니다. 너무 50분이 다가오는데 확실히 여러분들 너무 하나 가지고 오래 하니까 좀 지루했을 겁니다. 여기서 끊고 이어서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이어붙이기로 하겠습니다. 예.